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 반등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뺐는데요. 해외 시장은 아시아 세션에서 눌린 것을 모두 회복하였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오르진 못했죠. 핵심은 러셀이 계속해서 오르고 나스닥은 힘이 빠진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주를 맞이하여 프리미엄 다이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약한 갭 상승으로 출발한 시장은 30분 동안 강한 눌림이 있는 듯했으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혀 증가하지 못했고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했지만 선물은 눌릴 때마다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지수를 보합으로 마감시켰습니다. 장중 위아래로 박스를 만들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은 제법 세게 갈려나갔는데 그렇다고 해도 잔존리를 감안한다면 프리미엄이 또 과도하게 다이어트 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 언더슈팅이 단기적으로 보면 중간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더 살펴보면 하루 종일 선물 미결제 약정이 거의 5,000계약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누적된 선물 매도량을 고려하면 5,000계약 감소가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콜옵션을 어느 정도 매수하면서 상방 해지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수는 336에서 332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선물 베이시스가 지난주 금요일 오전장에 상당히 세게 눌렸는데 오늘 오후장부터는 베이시스를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아서 이 점 또한 이번 만기주에는 추가 하락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오전장에 넘겼다는 것인데 매크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다만 제가 지난번에 에코프로가 75만원 찍었을 때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 늘 겸손의 암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이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5월까지는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했죠. 근데 6월 들어서 매수 강도가 점점 약해지더니 7월 들어서는 이게 뭐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TSMC 사고 삼성전자 파는 거다. 이건 또 그렇지 않은 게 그냥 바스켓을 비우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요거는 이 TSMC랑 여기 주황색이 TSMC고 이거 하얀색이 삼성전자인데 이거의 그 비교예요. YTD 비교인데 2분기가 시작되는 이 그 7월 1일이죠. 6월 2분기니까 정신이 없네요. 이 약 기운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말이 자꾸 꼬입니다. 자, 3월 31일 이 4월 1일부터 이제 그 2분기가 시작되죠.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 강세를 보여요. 이 하얀색 선이 강세를 보이고 TSMC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5월 말 들어서는 다시 TSMC가 강세를 보인 등 지금은 스프레드가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월 들어서는 그냥 둘 다 차익 실현 세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스프레드 베팅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주인지라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로 쏠리는지에 따라서 종가가 결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첫날은 어쨌든 개인이 양옵션 외가격 매수를 쌓으면서 하방 해지를 좀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점진적 반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지수가 제법 강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폭등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특별히 의미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 옵션 미결 동향을 보면 풋 340배의 대량의 미결이 남아있어요. 과연 저걸 꽝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335 이상이 콜옵션 미결 또한 워낙 이 저가에서 쌓였어요. 그리고 미결 규모도 크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그 저가 발행이 쌓인지라 콜풋 335를 죽이는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336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워 보입니다. 자, 종합하면 외국인들은 이번 선물 매도 베팅을 이번 옵션 만기주에 중간 차익 실현을 한 번 한 뒤에 방향성을 재차 셋업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매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8월물에도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에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파생은 다시 변동성 매도를 일관하면서
현물을 다시 담기 시작할 것인지 이걸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변동성 지수는 오전장에 반등을 줄 때 좀 눌렸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V코스피 지수가 요거거든요. 네, V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14포인트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요거를 이제 며칠 동안 보면 장중에 이렇게 쭉 눌림이 있었어요. 이 지수가 막 반등 시도를 할 때도 V코스피는 얼마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선물이 내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V코스피가 폭등한 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의 122평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구간까지는 점진적인 기간 조정을 갖다가 이 7월물 옵션 만기 이후에 8월물 옵션에서 한 번 언더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122평에 도달한 다음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 매도도 동시에 베팅하는 그런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 강한 눌림이 있었으나 이내 기술적 반등이 성공했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죽이면서 미국 증시 개장 전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을 했어요. 근데 반등을 끝까지 이어간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죽었다 하더라도 변동성 차트가 여기 이제 VSTOXX, V2X 지수 유럽 변동성이거든요. 이게 여전히 17포인트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죠. 월요일은 경제지표 발표도 의미 있는 게 없었는데다가 어쨌든 수요일에 미국 CPI를 보고 시장이 액션을 취하려는 것 같아서 그냥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선 조금 재미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유럽 세션 개장 후 증시가 눌리던 반등하던 관계없이 유로존 장기 채권은 처음엔 좀 많이 눌렸어요. 물론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국채가 제법 강하게 반등하면서 유로존 채권도 눌림을 어느 정도 되감긴 했지만 미국 국채의 반등에 비하면 유로존 채권은 반등한 축에 들지도 못하죠. 이것 또한 수요일이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국채가 단기물 중심으로는 바닥을 잡아나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채권 언더슈팅 나온 거는 아무리 봐도 스탑로스 외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채권 반등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지난주에 그건 언더슈팅이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바닥을 찍었다. 이런 게 결정될 것 같아요. 참고로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 이것도 볼게요. 이 무브 인덱스는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투텐 스프레드 이것도 변화 없었죠.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그건 의미 없고, 그리고 독일 10년물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통화시장에서는 NY 연속된 강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 또 엔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엔화는 141엔대까지 튀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요게 이제 엔화 차트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145엔대를 이렇게 박살내 났었죠. 사흘 만에 이제 엔화가 꽤나 강해져서 이걸 2분기 연속 엔화 약세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봐야 될지, 요거 2분기 연속 이제 엔화가 이제 약세를 보였으니까 요 반발 매수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요 눌림은 의미 있는 눌림이 되겠습니다. 참 이 차트를 보면 이 최근에 엔화가 꽤나 심한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통화시장은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쌍봉이다? 요렇게 접근하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냥 올해도 그냥 엔화가 약세다. 꾸준히 약세해서 결국에는 150엔, 160엔 그 이상까지도 한번 보일 수 있는 거. 이건 거대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았다고 해서 저는 엔화가 추세적 강세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유럽 세션 초반에 유로존 채권 눌릴 때 함께 눌렸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전부 회복했어요. 구리 같은 원자재도 눌림 이후 모두 회복했는데 아직은 기술적 상승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냥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CTA들이 방향성 타진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지난주에 워낙 월물 스프레드가 빠르게 강세로 돌았죠. 기름 스프레드 보면 요거는 CLV3, 그러니까 10월물과 G3, 12월물과의 스프레드인데 지난주 이제 워낙 강세로 돌았다가 이제 오늘 그냥 조정하러 보냈다. 적당한 스프레드 차이 실현 나온 것이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조정 이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0.5% 넘게 하락한 등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 유럽 증시가 초반에 있었던 눌림을 모두 만회했죠. 그리고 미국 세션 개장 무렵에는 제법 의미 있는 규모의 플러스권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지수 선물도 미국 세션 개장 전까지는 그 눌림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게다가 본장 개장 후에는 러셀과 다우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개장과 함께 테크7, 특히 애플과 아마존이 아주 강한 매도를 얻어맞게 돼요. 그 가운데 테슬라가 나스닥이 하락 속도를 조절하긴 했는데 어쨌든 유럽 마감 이후에도 나스닥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아시아 세션에서 기록한 저점까지 깨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변동성 상승은 없었어요. S&P 지수는 올랐으니까 변동성 상승이 없는 건 당연하고 나스닥 변동성인 VXN 지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볼게요. 자, 요거는 원데이 변동성, 그리고 이거는 9데이, 그리고 이거는 28일짜리. 다 눌림이 나왔죠? 근데 나스닥 변동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아무리 장중에 뭐 눌림이 나와도 변동성 안 떴죠? 그리고 뭐 오후에는 이제 나스닥이 꽤 많은 반등이 나왔는데 변동성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 해석은 좀 다른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보시죠. 이 과거 영상, 이거는 뭐냐면 이제 S&P 500 지수인 SPX, 요거 하얀색. 그 다음에 그 S&P의 동일 가중 지수인 SPW. 그리고 이거는 나스닥 100 지수, 러셀 지수입니다. 이걸 비교했는데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이거를 YTT로 보면 그 연초에 SBB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노란색 여기 나스닥이고 러셀이죠. 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강했냐면 그 작년에 가장 큰 눌림이 있었던 게 이게 두 개죠. 그래서 이 눌림이 있었던 가장 큰 만큼 반발도 가장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 SBB 사태 이후로 나스닥, 이 노란색 나스닥 100만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흐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걸 끊어서 볼게요. 네. 아이고, 제가 2023년을 쳐야 되는데. 네, 6월 1일부터 보면 러셀이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잘 보면 6월 6일 보세요. 러셀이 오를 때 나스닥 100은 밀립니다. 또 6월 26일도 볼까요? 6월 26일도 러셀은 오르는데 나스닥은 밀리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7월 1일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가 바뀌죠. 7월 1일부터 보면 이때도 러셀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러셀이 강할 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6일 이후에는 러셀이 튀고 오를 때 나스닥은 눌림이 나오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나스닥이 이제 그 오후장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 그것을 감안하면 러셀은 훨씬 더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그 정리하면 5월까지의 나스닥 초강세 현상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수요일에 있을 CPI라든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금융주의 실적 발표 이런 것부터 이어지는 실적 시즌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시장의 선별적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망가진 현상, 그러니까 이른바 뭐 시스테매틱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마켓 리스크 이런 건 좀 아직은 시장이 더 필요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마이크론이 제법 강한 반등을 했는데 구글은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죠. 얘는 61선까지 밀렸어요. 또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21선을 깨는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른바 테크7은 최소한 기간 조정 그리고 또 심하면 가격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신호를 줬다고 봐요. 한편 이 러셀이 초강세에 힘입어서 로빈후드가 드디어 11.5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을 했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평단 한 살 넘었어요. 그래서 12달러 선에 근접하면 또 일부는 아주 해피하게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밀어볼 거예요.
로빈후드는 아직은 박스장이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뭐 20불, 30불 가는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파페치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은 파페치가 좀 더 업사이드 남아있다고 봐서 파페치는 좀 더 몇 주 정도 밀어볼 생각이에요. 그 외에 홈디포, 로스 이런 주식들이 슬근슬근 오르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데 스타벅스도 오르네요. 이 테크 주식들이 눌릴 때 전통산업의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변동성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한 차례 더 있을 것 같다.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테크가 눌린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전체가 눌릴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편 오늘은 22 위원들 몇몇 그리고 페드 위원들 몇몇이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었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금리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치고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트리거만 발동된다면 채권 바닥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언더슈팅 나온 것은 일단 빠르게 만회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채권론을 볼 수 있어서 그냥 저는 이번 주는 뭐 그런 발언도 나오겠구나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초반에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뻗어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요. 오전장은 335선 안착 시도가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330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8월 물로 콜옵션 매도를 소량 싸우면서 이번 만기 이후 양매도 혹은 풋매도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을 준비할 수 있겠는데 저는 해지용 선물 매도 외에 당월물 풋 337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풋 잘라낼 생각 없고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끝까지 양매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뭐 그 리스크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풋옵션 내각형 매수는 아직은 홀드할 만하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이제 만기주인데 근월물 포지션 더 늘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혹여 오후장에 시장이 눌려서 330선에 근접한다. 그러면 근월물로 풋 330을 50개랑 매도를 하면 약세 스프레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전환해서 근월물은 그냥 결제 들어갈 거고요. 선물 매도는 그대로 홀드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뭐 나스닥 선물 밀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익 실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제 두 번째로 21선은 장중에 세게 깼는데 21선을 모두 감아 올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잘라낼 생각 전혀 없어요. 이게 기간 조정은 끝날 것이냐 가격 조정은 끝날 것이냐 이건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상승 모멘텀은 저는 일단 상실했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래도 혹여 하루 양봉 정도 나오면 그때는 마지막 반등이라고 보고 매도를 조금 더 쌓아볼 거예요. 월요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시장이었죠. 화요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부터는 다시 변동성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그때까지는 최대한 참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